회의실입니다. 오후 3시. 공기가 조금 무겁습니다. 의견이 부딪히고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한 회의실에서 리더가 말을 자릅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결론부터 말하세요. 방 안이 조용해집니다. 회의는 예정보다 빨리 끝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적으로 끝난 회의처럼 보입니다. 다른 회의실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리더가 잠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방안을 한번 둘러본 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다들 좀 답답해 보이네요. 무엇 때문인지 먼저 들어볼까요? 이 회의는 조금 더 길어집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사실 이 일정이 처음부터 무리라고 생각했는데 말할 타이밍을 못 찾았습니다. 첫 번째 회의실에서 사라진 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감정을 말할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와 함께 그 감정이 담고 있던 정보를 들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회의실에서는 당장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회의는 오히려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정보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 일정은 무리일 수 있다. 그 정보는 처음부터 그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다만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생기기 전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회의실은 오늘 하루가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지나면 얼마나 다른 조직이 되어 있을까요? 지난 편에서 우리는 감정을 배우는 첫 번째 울타리, 가정과 학교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그 울타리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오면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사회는 그렇게 안 돌아가. 여긴 학교가 아니야. 일할 땐 감정 빼고 해. 이 말들에는 하나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감정은 사적인 것이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치워두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오늘 하루 일하면서도 수많은 감정을 느꼈을 겁니다. 인정받은 기분, 무시당한 기분, 억울함, 뿌듯함, 눈치, 그리고 안도. 그렇다면 감정을 완전히 빼고 일한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감정은 회사 문 앞에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들어가 하루 종일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사회도구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질병분류 ICD-4에서 번아웃, 즉 소진을 직업적 현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분류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성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스트레스에 노출되는지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노동자들이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상황에 노출되면서 겪는 문제가 개인이 알아서 견뎌야 할 일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왔습니다. 이 변화가 말해주는 것은 어쩌면 단순합니다. 감정 때문에 힘든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참아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매일 감정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환경 역시 함께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 대형 기술 기업이 자기 회사의 수많은 팀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팀이 더 효과적으로 일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상할 만한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뛰어난 사람이 많은 팀인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는지, 팀원들이 얼마나 오래 함께 일했는지. 그런데 성공적인 팀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요인 가운데 가장 먼저 꼽힌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팀 안에서 사람들이 실수를 인정하고 모르는 것을 묻고 다른 의견을 말해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이라고 부릅니다. 이 개념을 연구해온 하버드대의 에이미 에드먼스는 병원 조직을 연구하다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팀워크가 좋은 병동일수록 보고된 오류가 더 많았던 겁니다. 처음에는 이상해 보였습니다. 좋은 팀이 실수를 더 많이 한다는 뜻일까요? 그런데 연구를 더 들여다보면 처다른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실수를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더 자유롭게 말하고 보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수를 말해도 괜찮다고 느끼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더 쉽게 밖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제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해지지 않은 문제는 사라진 문제가 아닙니다. 늦게 발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말을 꺼낼지 말지를 판단할 때 감정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어떤 표정이 돌아올까? 괜히 말했다가 나중에 불리해지진 않을까? 이런 짧은 판단들이 발언의 문턱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가 감정을 다루는 방식은 단순히 온화함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정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조직에는 나쁜 소식이 늦게 도착할 수 있고, 말해도 괜찮은 조직에는 문제가 조금 더 일찍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간의 차이가 결과를 바꿉니다. 감정이 조직 안에서 어떻게 퍼지는지를 보여주는 연구도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연구자가 집단 안에 한 사람을 참여시켜 특정한 감정적 태도를 일관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 사람이 긍정적인 정서를 보인 집단에서는 참여자들의 협력과 집단 과정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부정적인 정서를 보인 집단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의 감정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늘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정은 때로 공기처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방 안을 채웁니다. 조직의 감정 문화와 성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함과 배려를 표현하는 문화가 강한 조직에서 직원과 이용자, 가족의 경험과 관련된 여러 긍정적인 지표가 함께 나타난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감정이 모든 결과를 결정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정은 단지 분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 문제를 보고하는 방식, 서로 협력하는 방식, 그리고 결국 조직이 움직이는 방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더 넓은 자리로 나가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정을 주고받는 가장 큰 공간은 어쩌면 화면 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는 특이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글이 퍼져나가는 영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강한 감정이 함께 담긴 표현이 많을수록 그 내용이 더 널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분노와 같은 강한 감정은 사람의 주의를 붙잡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도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정보 환경에서는 차분한 설명보다 강한 감정을 담은 메시지가 더 빠르게 눈에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 전체를 만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을 만납니다. 표정도, 목소리의 떨림도, 말하기 전에 망설임도 없이 화면에 남은 말만 봅니다. 1편에서 이야기했던 오해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이 이곳에서는 훨씬 더 넓고 빠르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공감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 가운데에는 여러 시기의 대학생들을 비교했을 때 일부 공감 지표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고한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만으로 어떤 세대가 더 이기적이거나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서로의 표정과 목소리와 망설임을 충분히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감정을 이해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사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아마 판단 앞에 한 칸이 더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결론 내리기 전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 라고 묻는 한 칸입니다. 이 한 칸이 있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이 모든 행동에 동의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에는 여전히 책임이 필요합니다. 다만 갈등을 바라보는 방식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를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는 대신 나와 다른 경험과 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바라볼 여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다루는 능력을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치가 빠른 사람, 공감을 잘하는 사람, 화를 잘 참는 사람.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보여준 것은 조금 더 넓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면서 동시에 관계 속에서 배우고 문화 속에서 강화되거나 약해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사람이 방 안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그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해도 괜찮고 실수해도 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감정을 표현해도 관계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는 곳에서는
사람들도 조금씩 다르게 말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 문해력은 한 사람의 기술에서 시작하지만 우리 사이의 문화가 될 때 더 큰 힘을 갖습니다. 6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편에서 우리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만났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아이에게 한 사람이 눈을 맞추고 물었습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그리고 그 대답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6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됐는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이 6편을 지나며 어디까지 왔는지 되짚어 보겠습니다. 2편에서 우리는 감정이 없어야 할 잡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는 정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3편에서는 그 정보를 더 정확하게 읽으려면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막연히 기분 나빠라고 말하는 것과 서운한지, 불안한지, 부끄러운지, 외로운지를 아는 것은 같지 않았습니다. 4편에서는 그렇게 알아차린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조절할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제행동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 일부는 말로 나오지 못한 감정이 행동으로 남긴 신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5편에서는 그 능력이 혼자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넘어진 아이에게 건네는 첫 마디, 화가 난 아이에게 돌아오는 첫 반응, 그리고 가정과 학교의 반복되는 경험 속에서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오늘 6편에서는 그 이야기를 조직과 사회까지 넓혀봤습니다. 감정을 말할 수 있는 조직에서는 문제가 조금 더 일찍 드러날 수 있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문화에서는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질문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6편을 지나고 나니 처음의 질문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이 질문은 단순히 기분을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6편을 관통하는 문장도 여기에 있을지 모릅니다. 감정을 이해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 뒤에 있는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은 어린 조카 한 사람에게만 필요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도, 교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글을 읽는 화면 앞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 저래? 라고 말하기 전에 한 번쯤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 합니다. 이 시리즈를 다 보고 나서 무언가 크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대단한 결심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한 사람에게 한 번 물어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어땠어? 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오늘 기분은 어땠어?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오면 곧바로 조언을 준비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꼭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해결책보다 자기 마음이 누군가에게 제대로 닿았다는 느낌일 수 있으니까요. 그 대답이 짧아도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냥 그랬어.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지 않았던 질문에 곧바로 긴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질문이 이제 우리 사이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닫혀있던 문이 다음번에는 조금 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도 건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살피면서도 정작 자기 마음에는 같은 질문을 건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마치고 불을 끄기 전에 한 번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이었지? 라고 물어보는 것. 그리고 그 감정에 가능하면 정확한 이름 하나를 붙여보는 것. 그것도 충분히 좋은 시작입니다. 6편 동안 우리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자주 오해합니다.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말과 행동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미처 알지 못한 채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오해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답을 먼저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건네는 것. 그러니 마지막으로 첫 번째 이야기에서 시작했던 그 질문을 이제 여러분께 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 당신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이 질문을 건넬 수 있을까요? 너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대체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감정은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뇌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살아온 경험과 기억이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만들어내고 있는 걸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통해 감정의 더 깊은 곳,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